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296페이지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등기할 수 있는 물건 변동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때 앞 시간에서 무엇을 배웠냐면은 등기법 제3조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표시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권리질권, 저당권, 채권, 담보권의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은 소멸은 등기한다 이렇게 배웠죠. 등기법 제3조를 공부를 했었어요. 이제부터는 뭐를 공부를 하느냐면 민법 제186조와 187조를 공부를 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키는 있잖아요.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하느냐, 등기를 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하느냐, 이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민법 제186조 이래 나오죠. 자,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이해를 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해보느냐 할 때, 자, 그림으로 한번 본다면은 여러분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죠? 갑.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합니다. 이때 을이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이 1월 2일 날 계약금이 넘어갔어요. 그렇다면 소유자가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안 변하죠. 2월 1일 날 중도금이 넘어갔어. 소유자가 변하지 않습니다. 3월 1일 날 잔금이 넘어갔어요. 그래도 소유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4월 1일 날 이사 들어가서 살아요. 살아도 소유자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5월 1일 날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저 갑하고 을하고 매매할 때 을이 계약금 줬다고, 중도금 줬다고, 잔금 줬다고 이사 들어가서 산다고 해서 소유권은 변하지 않아요. 등기해야 소유권이 변하는 거예요. 요게 186조죠. 그죠? 이 186조는 간단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87조입니다. 그죠? 이 187조는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합니다. 그럼 시험에 낼 때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한다가 문제가 아니고, 등기를 안 해도 물건이 변한다면 언제부터 물건이 변하느냐, 요게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보면 이래 놨죠.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상속은 언제부터 물건이 변하느냐? 아버지가 사망만 딱 하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은 자식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하더라도 자식은 자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볼 때 있잖아요. 너무 간단하죠. 그죠? 자, 보세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자, 여기에 이 부동산이 있다 이 말. 그러면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이때 갑하고 을하고는 부자지간입니다. 아버지와 자식입니다. 그죠? 보세요. 아버지와 자식인데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요. 그럼 사망을 했다면 아버지의 호칭은 비상속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식의 호칭은 상속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상속과 비상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호칭입니다. 살아 생전에는 얻을 수 있는 호칭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상속이라는 말 자체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는 말은 사망을 했어요. 죽은 자 이름으로는 등기가 안 됩니다. 그럼 죽은 자 이름으로 등기가 안 되니까 갑의 명의로 등기가 돼 있죠. 그래도 갑은 죽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자기 이름으로 상속 등기 안 해도 아버지가 사망만 딱 하면은 자식은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상속의 경우 소유권이 변하는 시점은 피상속인이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공용징수죠. 이거는 수용이잖아요. 그죠?
국가가 고속도로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하죠. 토지 수용은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등기 없어도 소유권이 변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잠깐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논리겠죠. 그죠? 갑이 있고 국가가 있고 이 부동산이 있어요. 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이때 국가가 고속도로 건설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을 수용합니다. 그러면 수용의 개시일이라는 말은 수용을 하면 보상금이 지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했죠. 이 말은 갑의 통장에 보상금 1억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그냥 변해버리는 거예요. 즉 국가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도 보상금만 딱 받아버리면 소유권은 갑에게서 국가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수용의 개시일에 물건이 변한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요게 이제 작년도 30회 때 시험 문제 답입니다. 답. 수용의 개시일이 있다면 수용의 재결일이 있는 거예요. 재결. 그러면 틀린 것을 고르세요. 토지 수용의 경우 수용의 재결일에 물건이 변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30회 때 답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용의 재결일이 아니고 수용의 개시일입니다. 개시일. 그 다음에 여기에 형성 판결이 나오죠. 여러분들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판결의 종류는 3번이 나오죠. 하나가 형성 판결, 이행 판결, 확인 판결입니다. 형성 판결은 판결 그 자체만으로 권리가 발생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고 소멸될 때의 판결이 형성 판결이죠. 이 형성 판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공유물 분할 판결이죠. 그럼 예를 들어 본다면은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하고 을하고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의기투합을 해서 각각 1억씩 내어서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갑을 공동명의로 등기를 했는데 나중에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래서 을이 갑한테 분할해달라고 소송을 걸은 겁니다. 그러면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딱 합니다. 하면서 서쪽 100제곱미터는 갑의 소유로 한다. 동쪽 100제곱미터는 을의 소유로 한다. 땅 두드리기만 두드리면 각자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등기 없어도 판결 그 자체만으로도 각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때 판결을 형성 판결이라고 그러고 판결이 확정만 되면 각각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등기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매는 있잖아요. 말 그대로 내가 매각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매각 대금만 내기만 내면 소유권은 자동으로 취득합니다. 등기 없어도 물건이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법률의 규정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민법에서 건물의 신축은 등기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 그럼 새 집을 지었다면 건축 허가 받았어요. 그래가 이제 허가가 다 떨어졌어요. 갑이 새 집 짓기만 딱 지어버리면 갑의 명의로 보존 등기 안 해도 갑은 자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신축은 등기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은 존속기간 만료 이래 나왔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어 이해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나중에 글자에 이런 글자가 나와요. 권리가 소멸했다는 말과 말소 등기를 했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 권리가 소멸했다는 것을 다른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게 사망이죠. 그죠? 그럼 아버지가 사망을 했다면 아버지는 자연인으로서 갖는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사망 신고라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봅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습니다. 그러면 1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
을의 이름으로 되었어요. 전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을은 전세권, 즉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월 31일이 되었어. 이 말은 전세 기간이 끝났다면, 끝나기만 끝나면 을의 전세권은 말소 등기 안 해도 자동으로 소멸해 버립니다. 말소 등기 안 해도 기간만 만료되면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비담보 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이죠. 여러분들, 비담보 채권을 우리말로 말하면 빌린 돈입니다. 빌린 돈. 예를 들어 보면 이런 논리잖아요. 자, 이 부동산에 있죠. 그죠?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이 집을 담보로 제피고 을에게 돈 1억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 1억 있죠. 이게 비담보 채권입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은 언제 소멸하느냐? 갑이 빌렸죠. 그죠? 이 돈만 딱 갚아버리면, 이게 채무만 변제하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안 해도 소멸을 하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186조와 187조는 민법에서도 아주 많이 다루는 것이죠. 그죠? 우리들한테 중요한 거는 1번, 2번, 요 3번까지가 중요한 겁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공용징수는 수용의 개시일일 때, 형성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그 세 개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에 등기의 효력입니다. 그죠? 이 등기의 효력은 크게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보세요. 등기는 효력에 따라서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 이 종국 등기를 다른 말로 부를 때는 본 등기라고 불러요. 본 등기. 예비 등기 있죠. 이 예비 등기가 가등기를 말해요. 우리가 가등기나 처분 제한의 등기를 예비 등기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등기 하나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를 분류하는 기준이 뭐냐? 그거는 등기를 하면 권리가 변한다. 이거는 종국 등기예요. 등기를 해도 권리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예비 등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공부를 할 때 예비 등기는 가등기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가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는 종국 등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해가 빨라요. 물론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가 들어봤다고 해서 소유자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등기 이외의 등기는 종국 등기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항상 출제인이 시험을 낼 때는 원칙을 내느냐 예외를 내느냐? 예외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등기가 시험에 출제를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종국 등기를 배우러 가는데, 이 종국 등기의 효력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 순위 확정의 효력이 있다, 추정력이 있다, 후등기 저지력이 있다, 그 다음에 점유적 효력이 있다, 이래 나오죠. 여기서 오늘날의 중시 여기는 거는 이 두 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권 변동을 항상 186조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186조를 한 번 더 공부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이 문구만 이해하면 돼요. 이거는 출제인이 시험 문제 지문으로 띄웁니다. 자, 그럼 답을 보세요. 법률 행위는 등기를 하여야 물건이 변하죠. 그러면 등기를 하여야 물건이 변한다면 언제부터 물건이 변하느냐,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키는 이 글자를 꼭 기억해 둬야 돼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물건이 변한다. 출제인이 시험을 열 때 이 글자가 빠지면 안 됩니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본다면, 자, 보세요. 이 그림에 보면은 소유자가 갑이죠. 그죠?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신청. 여러분들 신청과 접수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민원인이 서류를 갖춰서 등기관에게 제출하는 게 신청이잖아요. 등기관에 딱 받아가는 게 접수잖아요. 접수. 그러면 신청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청, 등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접수는 10시에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등기는 안 됐죠. 여러분들 접수만 되었다고 해서 물건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10시에 물건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실행, 등기부의 실행은 이렇게 실행은 있죠. 17시에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갔죠. 올라가면 소급해서 10시부터 물건이 변한 걸로 본다. 그러면 하나를 먼저 예를 들고 합니다. 답을 먼저 내놓고 합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물건이 변한다. 이거는 O. X로 해볼게요.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물건이 변한다는 말은 아직까지 등기부의 실행은 안 됐잖아요. 그럼 물건이 변하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물건이 변한다면 X.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물건이 변한다는 O. 이 지문을 시험에 아주 자주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키는 마친 경우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물건이 변한다. 고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위 확정의 효력입니다. 이걸 만약에 있잖아요. 출제위원이 그림으로 시험 문제를 내느냐 문자로 내느냐 할 때는 문자로 냅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내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서 이 주등기를 잠깐 한번 볼까요? 일어났죠. 등기의 순서는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이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배울 때 제가 이런 표현으로서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보세요. 우리 등기부는 자, 이렇게 했죠. 그죠? 자, 보세요. 부동산 표시가 있죠. 그 다음에 권리 관계가 있죠. 그럼 이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에다가 하잖아요. 표제부에다가. 권리 관계 이르놓으면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가 있죠. 이 소유권은 갑구에다가 하잖아요. 소유권 이외는 을구에다가 하잖아요. 자, 여기서 키는 있잖아요. 자, 보세요. 이게 갑구죠. 그럼 여기 또 갑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갑구, 구가 같잖아요. 이럴 때는 순위 번호를 갖고 따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을구입니다. 을구 보세요. 을구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을구 구가 같잖아요. 이때는 순위번호를 갖고 따진다 이 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갑구와 을구잖아요. 이 구가 다르잖아요. 이때는 접수 번호를 갖고 따진다. 이거를 문자로 말하면 같은 구는 순위번호,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걸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을 봅시다.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제일 먼저 갑골구라는 것을 먼저 봅니다. 그럼 여기에 보니까 을구 일어났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설정할 때 을구에다가 하잖아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이 집이 시가 10억짜리다 이 말. 그러면 갑은 10억짜리 부동산을 을에게 전세를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전세는 소유권 이외죠. 그러면 전세는 을구에 전세권 설정 등기 이렇게 된 겁니다. 두 번째, 갑은 전세 준 집을 다시 은행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냐? 있습니다. 그럼 요 저당권이 들어오죠. 저당권도 역시 을구에 하잖아요. 을구 소유권 이외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저당권이 들어옵니다.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또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얼구에 하잖아요. 얼구에. 그래서 여기 3번에 저당권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얼구에 전세가 들어와 있고 저당이 들어와 있고 저당이 들어와 있다. 그 말은 얼구에 3개의 등기가 있는 거예요. 3개의 등기. 여러분들 10억짜리 부동산에 전세가 3억, 저당권이 2억, 저당권이 2억. 요게 합치면 7억이잖아요. 7억. 그러면 7억짜리 부동산, 10억짜리 부동산에 7억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이 된 거예요. 자, 이 다음부터 들어오는 사람은 위험이 있는 거예요. 위험이 있는 거예요. 7억 정도는 괜찮아요. 왜? 나중에 이 집이 잘못돼가 경매가 들어갔어. 경매. 그럼 경매가 들어가서 6억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 배당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하게 배당을 받을 때는 1번 전세권자가 3억을 먼저 가지고 가겠죠. 두 번째 2번 저당권자가 2억을 가지고 가겠죠. 그 다음에 3번에 저당권자는 채권액은 2억이잖아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거는 6억에서 3억 주고 2억 주고 1억밖에 안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3번 저당권자는 1억을 가지고 갑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배당금 6억을 배당을 해줄 때 요 순서에 따라서 배당해 주잖아요. 이게 등기한 순서. 이게 1, 2, 3, 4 있죠. 이게 등기한 순서잖아요. 그게 순위번호를 갖고 따진다 이 말입니다. 같은 구에 등기가 여러 개 있다면 순위번호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구를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들 다른 구라는 말은 잠깐만 보시면 여기는 지금 갑구죠. 여기는 지금 을구예요. 을구. 자, 여기서 제가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명을 해볼 때 근데 우리가 배우는 법은 있죠. 절차법입니다. 절차법은 날짜가 꼭 나와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면은 제가 생년월일이 있잖아요. 생년월일이 1970년 5월 29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연, 월, 일 이렇게 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시간까지 갈 필요가 있냐냐 이 말입니다. 그 말은 5월 29일 날 21시에 태어났다. 이 시간까지 갈 필요가 있냐? 여러분들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왜 있냐? 여러분들 궁합을 봅니다. 토성 비계를 봅니다. 그럴 때 태어난 시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30분 21시 30분에 태어났다. 분까지 갈 필요가 있냐냐? 있습니다. 그 말은 9시 30분에 보세요. 애가 한 명 태어났어요. 9시 40분에 애가 태어났어요. 즉 쌍둥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럼 쌍둥이의 형님 동생을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30초까지 갈 필요가 있냐냐 이 말입니다. 이게 필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은행을 보세요. 은행에 보세요. 오전 11시 30분 30초에 은행에 들어와서 순번 대기표를 뽑은 사람과 35초에 순번 대기표를 뽑은 사람은 5초 사이에 번호가 틀리는 겁니다. 이 순번 대기표가 등기로 치면 접수번호입니다. 접수번호. 이 접수번호는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결론을 지으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세요. 9월 9일이죠. 9월 9일이잖아요. 날짜가 똑같아요. 그럴 때 같은 날에 하나는 소유권 이전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는 저당권 설정이 들어왔다 이 말. 같은 날에 소유권 이전과 저당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두 개 등기가 분쟁이 발생하면 여러분들 소유권은 갑구에 하잖아요. 저당권은 을구에 하잖아요. 구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만약 구가 같았을 때는 순위번호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구가 달랐을 때는 순위번호를 갖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접수 번호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 갑구의 접수 번호는 127호잖아요. 을구의 접수 번호는 123호잖아요. 그러면 을구가 앞서는 거예요. 즉 저당권이 앞서는 겁니다. 고래 기억하세요. 정리를 할 때 구가 같았을 때 을구에 10개의 등기가 있다면 그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를 갖고 선우를 따지는 것이고, 구가 다르다. 갑구, 을구는 구가 다르죠. 이때는 순위번호를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접수번호를 갖고 따진다. 고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글자를 제가 잠깐 한번 보고 해볼게요. 글자를 잠깐 한번 보고.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요 부기등기를 봅니다. 부기등기 봅니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 되죠?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에 부기등기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에 주등기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거는 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할 때 주등기를 출제하는 게 아닙니다. 부기등기를 출제해요. 그러면 일단 주등기, 부기등기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리로 와보세요. 등기는 있잖아요. 형식에 따라서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나누는 거예요. 이 주등기를 다른 말로 말할 때는 독립등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립등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등기할 때마다 독립적인 번호 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등기할 때마다 독립적인 번호 준다는 말은 보세요. 1, 2, 3 이렇게 내려가죠. 여러분들 1, 2, 3 이 숫자가 독립된 숫자이잖아요. 그러면 등기부에서 1, 2, 3, 4로 내려가는 등기를 주등기다 이래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기등기는 그러면 뭐냐 일어날 때 여러분들 상식으로 한번 보세요. 1이죠. 1의 1이 있어요. 1의 2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는 등기는 부기등기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1이 있죠. 여기에 1이 있죠. 이 1이 이 1인 거예요. 그 말은 요거는 주등기 번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1 있죠. 이걸 부기 번호라고 합니다. 부기 번호. 그러면 이거를 합쳐서 부기등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게 하는 역할이 뭐냐 이러면 자 보세요. 이거는 첫 번째 있죠. 이는 두 번째 있잖아요. 그런데 요 1이 요 1과 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이거는 비록 첫 번째, 두 번째 있지만 1번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니까 1번하고 순서가 같아 이런 의미입니다. 그럴 때 이거를 부기등기, 주등기라고 그랬죠. 이거는 비록 두 번째 있지만 요 1번이니까 두 번째 있지만 1번하고 순서가 같다는 의미다. 이걸 문자로 말하면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를 따라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이래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한 개의 주등기에 부기등기가 3개가 있는 거예요. 3개. 그러면 나중에 이 3개가 분쟁이 발생을 하면 앞번호는 1로서 다 같잖아요. 이거면 요 1이다 이 말. 그런데 뒷번호는 1, 2, 3 다르죠. 1, 2, 3을 한자로 말하면 선후, 전후, 한글로 말하면 등기한 순서. 여러분 여기서 1, 2, 3 이게 등기한 순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할 때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의한다. 요거를 그림으로 통해서 잠깐 확인을 해본다면 자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들 여기서 확인을 해본다면 자 이렇게 해보겠어요. 자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이 그림을 잠깐 보세요. 자 여기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어요. 그럼 전세를 주니까 1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왔어요. 전세금이 10억이잖아요. 10억이 들어왔어요. 이때 여러분들 전세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전세에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말은 이 10억을
담보로 잡히고 돈 빌려 쓸 수 있냐냐 이 말입니다. 빌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세의 저당이니까 보세요. 요 전세가 1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의 1. 그래서 전세의 저당권 이렇게가 2억이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10억에 2억을 담보로 잡힌 거잖아요. 두 번째, 다시 또 정액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냐? 있죠. 그죠? 그러면 1에 2조. 그죠? 전세의 저당권. 여기에 또 2억이 되는 겁니다. 또 이 집을 전세권자가 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3억의 저당권 설정했죠. 그림을 보면은 전세금은 10억이죠. 그러면 1억, 2억의 저당권, 2억의 저당권, 3억의 저당권 합쳐도 7억밖에 안 되잖아요. 전세금은 10억인데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이거를 문자로 읽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전세가 주등기죠. 그럼 한 개의 주등기에 부기등기가 3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주등기에 여러 개 부기등기 붙일 수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3개가 분쟁이 발생하면 앞번호는 같잖아요. 뒷번호를 갖고 따져야 되죠. 이 1, 2, 3을 한글로 말하면 등기한 순서 연결을 시킵니다. 부기등기 상호 간에는 분쟁이 발생하면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 고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까지 기억을 해 두시고 이 부기등기는 나중에 우리 책의 마지막 파트에 아주 구체적으로 배우는 파트가 있습니다. 부기등기는 해마다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 주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추정력이라는 게 나와 있네요. 그죠? 여러분들, 이 추정력은 여러분들 교과서는 지금 몇 페이지를 펴시느냐 이럴 때 교과서는 298페이지입니다. 298페이지에 추정적 효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추정이라는 말은 추측하는 겁니다. 추측.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보고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만났을 때는 마스크를 끼고 있었네요. 오늘은 제가 혼자 공부를 하니까 강의를 하니까 마스크를 벗고 있네요. 제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저 사람 40대 초반으로 보인다, 40대 중반으로 보인다, 50대 초반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40대 초반으로 보인다 했을 때 미소 지은 분은 시력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나이는 몇 살 안 먹었어요. 근데 좀 건늙어 보이죠. 이거는 학교 다닐 때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건늙은 거예요. 실제 나이는 아주 어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추정이라는 말은 추측하는 겁니다. 추측.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저 사람은 40대 초반으로 보인다, 중반으로 보인다, 후반으로 보인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추측이라는 것은 예상이 빗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은 추정은 반대 증거에 의해서 얼마든지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출제인이 물을 때는 뭐라고 묻냐면 추정력이 있냐 없냐 이 OX를 갖고 묻습니다. 그럼 여기서 추정력의 O, 추정력의 X 일어났죠. 그러면 이 4개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위에 거는 공부를 안 해도 돼요. 그럼 먼저 해볼게요. 권리의 등기는 갑골구죠. 요 표제부는 여러분들 우리가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죠.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추정력은 표제부에서는 없습니다.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를 공시하죠. 부동산 표시가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구조, 종류죠. 여러분들 지목이죠. 여기 앞에 차다니는 길 있죠. 그 길의 지목은 도로입니다. 우리가 그걸 표현으로 쓸 때 도로이다 이렇게 쓰지 도로로 추정한다 이런 표현은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흰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흰색으로 추정한다 이런 표현은 안 쓰잖아요. 그 말은 사실관계 눈으로 보고 확인이 가능한 건 추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표시는 사실관계를 공시하죠. 사실관계인 표제부에는 추정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그림을 잠깐 볼 때 요거는 이제 난이도가
최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외워야 되기 때문에 맛을 먼저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등기부는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시하죠. 그럼 답은 이거예요. 이렇게 두 개로 분류를 했다는 말은 내용이 같냐 다르냐? 다르잖아요. 내용이 같으면 분류 안 하잖아요. 그럼 이게 O면 이거는 X가 되는 겁니다. 이게 O면 이거는 X가 됩니다. 그럴 때 표제부에는 허용이 안 되는 5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하나 배워갈 겁니다. 배워가는데 미리 한번 언급을 해둘게요. 표제부에는 접수번호라는 말이 없어요. 표제부에는 가등기, 부기등기를 안 해요. 왜 안 하는지는 배워가야 됩니다. 표제부에는 추정력이라는 말이 없어요. 표제부에는 무효등기 유용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왜 없는지는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배우는 거는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는 지목입니다. 지목은 서울대학교는 학교 용지, 학교 용지로 추정한다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제부에는 추정력이라는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볼 때 추정력은 종국등기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예비등기에서는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 4개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 원인의 추정력이 있다. 비담보 채권의 추정력이 있다.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 추정력이 있다. 전 소유자에게 추정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등기부로 한번 넘겨본다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등기부 등본을 발급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소유자가 갑에게서 을로, 을에게서 병으로, 병에게서 정으로 달라졌죠. 그러면 보세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원인이 정여다 이 말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원인이 상속이다 이 말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죠. 원인이 매매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거를 잠깐 털어본다면 보세요. 병은 정에게 사실은 정려를 했어요. 정려. 그럼 정려를 했다면 여기에다가 정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려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니까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가지고 매매로 등기했다 이 말.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사실은 정려입니다. 등기부에는 매매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3자가 이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봅니다. 제3자가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니까 매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제3자가 해독을 할 때는 병하고 정하고 매매를 해서 현 소유자가 정이라고 생각을 하지 정려를 해서 소유자가 정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3자가 볼 때는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대로 해독을 하는 것이지 사실관계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은 정려지만 등기부에 매매로 나와 있다면 제3자가 볼 때는 매매한 걸로 추정하는 거지 정려한 걸로 추정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매매의 추정력이 있다, 상속의 추정력이 있다, 정려의 추정력이 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 제목을 보세요. 제목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원인의 추정력이 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요래 볼게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있잖아요. 어떻게 보느냐면 이렇게 볼게요. 병하고 A하고 매매를 했어요. A하고. 그러면 A는 있잖아요. 정하고 매매를 했어요. 그럼 이 등기는 병에게서 여러분들 병에게서 A로 갔다가 저기 있으면 3번이죠. 그죠? 자, 요렇게 공부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어떻게 보느냐 이러면은 자, 보세요. 1번에 갑입니다. 갑. 2번에 을입니다. 3번에 병입니다. 병. 됐죠? 그 다음에 4번에 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병은 A에게 매매를 했어요. A는 정에게 매매를 했어요. 그럼 이 등기는 있죠. 병에게서 A로 갔다가 A에서 정으로 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등기는 일이 바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흔히 말하는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 말. 그러면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정이죠. 정인데 정은 A하고 매매했잖아요. 그런데 등기부는 병하고 A하고 병하고 정하고 매매인 걸로 나오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제3자가 볼 때는 A하고 정하고 매매인 걸로 생각하느냐, 병하고 정하고 매매인 걸로 생각하느냐, 병하고 정하고 매매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걸 문자로 말하면 갑에게서 을로, 을에게서 병으로, 병에게서 정으로, 이걸 권리 변동의 당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 추정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 소유자라는 말이 있어요. 자, 보세요. 화살표가 이렇게 오고 있죠. 이걸 권리 변동의 당사자, 반대로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면. 그 말은 정 앞에는 소유자가 병이죠. 병 앞에는 소유자가 을이죠. 을 앞에 소유자는 갑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과거에는 소유자였어요. 그러면 저런 사람들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자로 말하면 이렇게 하는 거는 권리 변동의 당사자, 이렇게 하는 거는 전 소유자. 그래서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력이 있다.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도 추정력이 있다.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 자꾸만 익숙시켜 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후등기 저지력이 나오죠, 그죠? 이것은 잠시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잠시 쉬겠습니다.